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좀 풀리는가 했더니 전국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과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교회 관련 확진자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숙인 등을 진료하는 서울 보라매 병원 3층 병동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병동을 폐쇄한 데 이어 이곳에 머물던 환자와 의료진을 격리해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가 않아서 그제 신경외과 병동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서울 한양대병원에선 어제 22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27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 15층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의료진과 환자들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방향이 지금 그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으로 옮겨간 것인지 또는 그 반대 방향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조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일단 병원 내 감염 등 여파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주 사이 가장 많은 154명. 경기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선 원아 4명과 보육교사까지 확진되는 등 수도권 확진자만 303명에 달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선 추가로 13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모두 3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집단 발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잠깐의 방심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 발생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 특히 최근 2주 연속 인구 이동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 확진자 5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당국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현장에서 방역 대응과 예방 접종을 동시에 해야만 한다며 그 전까지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사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수십 명씩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으로 생일 파티를 하거나 버젓이 볼링 대회를 여는 동호회도 있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안전신문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호회원 18명이 볼링장에 몰려가 단체 시합을 했다거나 일행 10여 명이 대학이나 호프집에 모여 떠들썩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등 구체적 목격담들이 줄을 잇습니다. 또 펜션에서 지인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을 하고 있고 또 회원을 계속 모집해서 매주 와인과 관련되는 소모임을 진행한 사례도 신고되었습니다. 생활 속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면서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이번 주말 안에 결정해야 할 당국의 고민도 깊습니다. 특히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치솟아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하는데 올 들어 이 수치가 처음 1을 넘어선 겁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지표인 하루 국내 발생 환자 수 역시 최근 일주일 평균 424명으로 2단계 기준선을 살짝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감안해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 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되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혼선이 없도록 일단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단계 완화 여부와 설 명절 방역 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광주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벌써 80명을 넘겼는데요. 그동안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일부 확진자들도 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말 이 지역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연쇄 감염도 벌어져 모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들의 초기 감염 원인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 교사의 가족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 이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안디옥 교회가 첫 감염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8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앞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꿈이 있는 교회의 장로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교회 안에서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제 심층 역학 조사를 쭉 하다 보면 N차 감염들이 이제 좀 연결고리가 기존에 잘 몰랐던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N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광주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열 이틀 동안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광주 지역에서 더 엄청나게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말이에요.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쇄 감염이 잇따르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광주 북구의 게임장에선 직원과 지인 등 16명이 확진됐는데 이 역시 최초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성인 오락실 150여 곳도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주요 코로나 백신 중에 가장 관리가 쉽고 대량 접종이 수월한 게 영국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우리나라도 1,0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요. 유럽연합이 이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프랑스에선 이 백신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 백신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18세 이상 모두에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And we're not restricting it to under 55s. And this is based on the evidence in the trials, the safety profile, and the immunogenicity in older populations.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은 세 번째 백신. 백신 공급 부족으로 그동안 제약사와 신경전을 벌이던 유럽은 4억 회분을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논란은 승인 발표 직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60대 연령층에게는 권유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프랑스가 자체 보건당국의 승인 여부를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를 본격 시작합니다. 백신의 안전성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만 핵심은 65세 이상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마친 상태로 예정대로 심사와 공급이 진행되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백신의 최종 임상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방 효과 평균 66%로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으로서 충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important part of the whole thing was that for advanced severe disease, it was quite effective. There were no hospitalizations or deaths.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 중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다른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점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미국에선 공매도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하며 개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일명 게임스톱 사태로 뉴욕 다우지수는 3만 선이 무너졌는데요.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며 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불안감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3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변동성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가 2% 넘게 떨어지면서 한 달 반 만에 3만 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도 1.93%, 나스닥 지수 역시 2% 떨어졌습니다.
존슨드앤존슨의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가 평균 66%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 데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여파가 증시 불안정성을 키운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공매도 헤지펀드와 이에 반발해 오히려 주식을 사들인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맞붙으면서 게임스톱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600% 폭등에 큰 손해를 보자 유명 공매도 투자자가 더 이상 관련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며 백기를 든 상황. So as of today, Citron Research will no longer be publishing what can be considered as short-selling reports. 하지만 헤지펀드들이 현금 마련을 위해 다른 주식들을 팔아야 하는 데다 이 같은 급격한 장세 변화는 증시 불안전성을 키워 전체 증시엔 악재란 분석이 나옵니다. They push a price far beyond a reasonable level. It's not doing anybody any good. 우리 코스피 지수도 나흘 연속 내림세를 보이더니 결국 17일 만에 3,000선을 내준 상황.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 속에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가 조정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증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증시가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급등한 만큼 변동성이 커지면 조정도 크게 올 수 있어 빚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N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대형 선박 2척이 갯바위에 자초돼 해경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화물선이 침몰한 완도 앞바다에서는 이틀째 한 명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갯바위 위에 배 2척이 얹혀 있습니다. 갑판으로 뛰어내리는 해경 구조대. 기울어진 선체는 미끄럽기까지 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태안군 마도 인근 해상에서 23톤급 어선 한 척과 29톤급 어획물 운반선 한 척이 나란히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 선원 5명을 구조하면서 울타리를 설치해 기름 유출을 막았습니다. 선원들은 항구에 정박된 배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와 보니 배가 좌초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계릿줄이 끊어지거나 풀려가지고 배가 밀리면서 암초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나. 배를 고정시킬 때 쓰는 줄이 날카롭게 잘려 있어 해경은 누군가 일부러 줄을 끊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엔 전북 군산시 옥도면 12동파도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해상에서 2,600톤급 화물 운반선이 뒤집혔습니다. 예인선으로 끌고 가던 무동력 화물 운반선엔 시멘트 연료 6천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반선에 타고 있던 69살 A씨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 들어가는 심해 잠수사.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바다에선 어제 새벽에 침몰한 3,600톤급 화물선에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군부대에서 조명탄까지 쐈지만 앞서 구조된 7명 외에 실종된 선원 63살 서모 씨는 찾지 못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바람이 시속 30k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제가 됐다 해서 바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건 아니라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해경 조사 결과 침몰한 화물선은 제주 성산항에서 감귤을 싣고 고흥으로 가려다 침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정의당은 당대표의 성추행으로 수습방안 마련을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지도부 총사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선에 그쳤고 재보궐선거 후보 무공천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전국 각 지역 대표들이 모인 정의당 전국위원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방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당의 운영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겠습니다. 4시간 가까이 경론을 벌였지만 발표는 빈약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만 결정했을 뿐 지도부 총사퇴는 없던 일이 됐고 재보선 무공천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미 당내에선 이훈주 의원 등이 밑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상황. 하지만 정의당은 워낙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지도부 공백을 우려해 총사퇴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통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재논의 결정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국 각 지역의 의견을 듣느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재보궐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다음 주 후보 무공천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성비위 사태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촉발된 만큼 자칫 후보 공천을 고집하다 정당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정의당 관계자는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르면 오는 수요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후보 공천 여부를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됐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두 정상의 친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최근 몇몇 일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기싸움 중이란 추측이 됩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4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때는 사흘 만에 축전을 보낸 시진핑 국가주석.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취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의례적인 축하 인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먼저 선수를 친 측면도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식에 미국은 단교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대표를 초청했는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해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我们正告那些台独分子，玩火者必自焚。台独就意味着战争。 미국 신임 국무장관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집단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발끈했습니다. 中国没有种族灭绝，中国没有种族灭绝，中国没有种族灭绝。 중국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새해 홍콩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홍콩은 애국자가 통치한다고 강조하면서 홍콩인 자치를 지원하는 미국에 각을 세웠습니다. 그나마 양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게 기후 문제인데 이마저도 공조가 수월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China has said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by 2060, but we don't have a clue really. 대통령 취임식 발언에서도 중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미국은 일단 전통적 동맹 회복에 공을 들이며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인내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때의 비정상적인 미중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단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미중 관계는 당분간 기싸움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늦어지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축하 인사가 어떤 회복의 신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요즘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이 참 많습니다.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모르는 게 있어도 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AI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학교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했던 학생들. 새학년 진학을 앞두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는 질문하기가 어렵다 보니 모르는 게 자꾸 쌓이는 겁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봐라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 개발된 한 교육 애플리케이션. 모르는 수학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내면 인공지능 AI가 문제를 분석해 곧바로 같은 유형의 문제풀이 영상을 보내줍니다. 모양이 일부러 이렇게 나왔어. 우리 아는 이식이야. 기억나? 그러니까 변형식 A제곱. 국내 수학 문제 40만 건을 저장해놓고 거기서 같은 문제를 찾아 보여주는 방식인데 저장돼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 들어오면 인공지능이 인식해 교사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 강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게시판이 있긴 하지만 며칠이 아니면 1일이 좀 더 걸린다던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쇼핑 방식인 라이브 커머스도 학원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거 문장 내용 파악 잘 되면 된다고 대답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있으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헷갈려요. 팁이 있나요? 오케이. 강사들이 기존의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채팅창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수업하는 방식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얘가 뭘 잘못 생각하는지를 아는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온라인 교육 기법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 교육 기술인 이른바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접목하기로 하고 제도 정비와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제로 고민하시는 청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쓰는 게 거의 대부분 생활비하고 자금인데 지난번 1편에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 불량에 늪에 빠진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K 청년들의 첫 사회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관리도 많은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직 상태인 청년분들이 만든 회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회계 자격증 합격 증서를 갖고 왔습니다. 4일 동안 쓴 거를 이게 식물 일지? 네. 네, NET. 여기 자막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고용이나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고립되는 구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실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자기를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회에서 무가치한 사람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시간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저를 기능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저희의 차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 둘, 셋. 뭐라도 되겠지. 무직자 회사까지 생길 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 고학력 청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를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학자금 대출 액수가 6천 조금 넘게 있었고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하고 계십니까? 많으면 70. 통번역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식당에서도 일했었고요. 구직지원금 같은 거를 일을 안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를 찾게 되니까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되고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가끔은 부모님 원망도 좀 하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이거 정말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드리고 싶어요. 취직만큼이나 창업의 길도 꽉 막혔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었고 코로나지만 창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원래는 취창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센터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에서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예정돼 있던 채용마저 취소된 취업 빙하기. 취업길이 막힌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에 생계비를 해결하려다 보니
결국 단기 임시직, 결국 알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부자족, 즉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려 이리저리 뛰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취포 세대, 즉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이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취업할 의욕을 잃고 아예 경제활동을 접은 청년층은 약 9만 명이 늘어 1년 전보다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자신의 꿈마저 포기한 청년들, 과연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4달 됐어요.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식 요리를 6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이 다른 일 하다가 오시는 분들, 26살, 22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원래 가졌던 꿈이 또 있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제 꿈 찾아서 가야죠. 네, 돈 많이 벌고. 피자집 앞에서 지금 좀 청년 배달원 분들 좀 만나 뵈려고 좀 오늘 밤에 한번 기다려 볼 참입니다. 저는 그냥 따로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밤에 운동하려고. 그 가게는 잘 돼요? 잘 되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배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젊은 분들, 아니면은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플랫폼 노동, 특히 배달업에 청년들이 몰리다 보니 기존 배달원들과의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도보나 킥보드, 자전거 이런 분들은 좀 가까운 거리를 노출을 시키고 저희들은 이제 멀리만 갔다 오고 수입이 한 10%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배운 게 이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 학생들은 아직 젊잖아요.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충격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낙인 효과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시점에 경제 위기로 취업 기회를 잡지 못하면 상황이 좋아진다 한들 이들은 계속해서 저임금과 실직이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첫 직장의 시작이 늦어지면 이후 10년에 걸쳐 임금이 계속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0대 때 실직을 하게 되면 30대가 돼서도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꿈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코로나 세대로 낙인 찍힌 채 영영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청년들. 그중 일부가 어렵사리 취업 장벽을 넘어선다고 해도 그 다음엔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화려한 찻잔과 접시들,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고급 도자기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겠죠. 여기에는 모방을 통해 얻은 창조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금태를 두른 새하얀 찻주전자에 알록달록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듯한 이 도자기는 독일의 도자기 명가 마이센이 1745년에 만든 꽃무늬 찻잔 세트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이 정도 수준의 도자기를 만들기까지 중국과 일본의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에서 온 도자기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1650년 이전의 유럽에선 푸른색 일색인 중국의 청화 백자가, 그 이후엔 붉은색을 주로 사용한 일본의 화려한 채색 자기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600년대 말 네덜란드 등에서 중국 도자기를 똑같이 만들려고 했지만 그릇을 빚고 그림을 새기는 기술 모두 차이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뒤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1709년 독일에서 도자기의 핵심 원료인 고령토를 발견해 단단하고 하얀 자기의 몸통을 빚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의 그림을 입히는 어려운 작업이 남았는데 유럽 나라들은 중국과 일본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기 시작했다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자기 예술을 이뤄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유럽 각국의 왕실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유럽 도자기에 큰 영향을 준 일본 또한 1600년대 초까지 백자를 빚을 줄도 몰랐지만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 도예공들이 고령토를 발견해 백자 생산에 성공하자 재빨리 중국의 채색 기술을 모방해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문헌 자료에 보면 중국 자기 기술자한테 돈을 주고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 600년에 걸친 세계 도자기의 유행과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최근 대폭 늘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홈페이지에서 독도 관련 내용 57점을 보강해 새로 공개하고 특히 2차 대전 직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내놨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에서 KB손해보험이 OK금융그룹과 자존심 대결을 펼쳤는데요. 케이타 선수가 라이벌전을 승리로 이끌고 특별한 세레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1라운드 전승을 놓고 겨룬 맞대결부터 시작해 세레머니를 두고 격하게 충돌하는 등 올 시즌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선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결과에 따라 순위까지 뒤바뀔 수 있는 대결에서 펠리페와 케이타, 양팀 주포의 힘싸움이 코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펠리페가 먼저 강서브로 존재감을 보였고 케이타는 공격을 성공할 때마다 다양한 세레머니로 분위기를 띄우며 세트를 주고받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마지막 5세트까지 이어진 치열한 승부. 이때부턴 케이타의 동무대였습니다. 2단 연결을 직접 마무리하고 3명이 막아서면 그 위로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승기를 잡자 내가 왕이다라는 티셔츠 세레머니를 펼친 케이타는 수비에서도 몸을 던지며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결국 마지막 득점까지 책임지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KB손해보험의 3연승을 이끌며 다시 한번 자신이 이곳의 왕임을 알렸습니다. Because I think everybody say now Keita is not like before. Maybe I need to show now who I am. Really? Yeah. 여자부에서는 디우프가 40점을 올린 인삼공사가 도로공사를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에선 선두 KCC가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지환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2연패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선두 KCC와 KCC만 꺾으면 전구단 상대로 승리를 달성하는 오리온. 끝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종료 1분 40초를 남기고 이승현의 점프슛으로 오리온이 한 점 차로 역전. 반면 KCC는 송교창의 야투가 빗나가며 심리적으로 쫓겼습니다. 허리 부상에서 돌아온 김지환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과감한 돌파로 득점을 하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이래서 킹지환 하는 것 같네요. 네. 남은 시간은 36초. 오리온도 그대로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이대성이 레이업으로 81대 8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KCC에겐 마지막 공격. 이번에도 김지환이 나섰습니다. 폭풍처럼 돌파해 슛을 쐈고 림에 튄 공을 라거나가 살짝 밀어넣어 짜릿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점차 승리를 거두고 다 같이 환호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기아와 계약하지 않고 메이저리그 진출 꿈에 계속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양현종의 도전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선수 측 결정을 기다려왔는데요. 양현종 선수가 오늘 최종 면담에서 계속 빅리그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FA 협상이 최종 종료됐습니다. 아직 미국 쪽과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현종은 빅리그에서 뛸 기회가 주어지는 구단의 40인 명단 안에만 들면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보다 발이 빨랐던 골키퍼 이야기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핸드볼 세계선수권 준결승전인데요. 상대 감각적인 스핀 슛에 허무하게 골을 내준 스웨덴의 팔리카 골키퍼.
이런 골을 허용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죠. 다시 한번 공격수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보란 듯이 이렇게 막아냅니다. 발차기 하는 것처럼 머리 위로 발을 올려서 말 그대로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펼쳤는데요. 스웨덴의 결승 진출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소시적에 태권도 좀 했을 것 같지요? 분데스리가입니다.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공을 잡더니 내달리기 시작한 슈투트가르트의 와만기 투카. 수비수 한 명 제치면서 계속 달려서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상대 골대 앞인데요. 살짝 방향을 틀더니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무려 80m를 질주해서 골을 터뜨렸는데요. 거의 끝에서 끝까지 뛰었네요. 마지막은 NHL에서 나온 감각적인 골입니다. 골리 맞고 공중으로 튀어오른 퍽을 살짝 받아쳐 골로 연결했는데요. 테니스 발리샷을 보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NBA에서 나온 엘리웁 덩크 보시죠. 한 번은 앞으로, 한 번은 뒤로. 두 선수의 호흡이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 같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침만 해도 중부지방은 눈이 살짝 오더니 낮에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따뜻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내일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9도로 3월 초중순만큼 껑충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권을 중심으로는 내내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 후면으로는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일단 비는 내일 밤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시작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 등 중부와 경북에는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전북 남부와 전남, 경남에는 5에서 30mm,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하늘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1도 등으로 10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의 비는 월요일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먼지를 밀어내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 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